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5강 부동산 금융인데, 현업에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업에 일어나는 일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회원업소, 비회원업소가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한 번만 걸려도 업무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건 실제 이렇게 많이 지금 이 병폐가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무실 차리려면 할 수 없이 회원업소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 이 권리금 몇 천만 원 더 비싸지만, 비회원업소를 하면은 이거 거의 뭐 초보자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가지고 이제 회원업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몇 년 지나가지고 노하우가 있으면 그때 가서는 비회원업소를 해도 됩니다. 이거 하려면 이제 완전히 자기가 마케팅에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회원업소는 그 회원들끼리 보는 정보망을 전부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내가 처음 개업했어도 물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회원업소면 다른 중개업소에서 올리는 물건이 다 내 물건이나, 수수료는 한쪽밖에 못 받겠지만 내 물건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 우리 동네 사례인데, 회원업소가 영업을 잘 하니까 건물주가 직접 내가 하겠다,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많아요. 그렇게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건물주가 직접 중개업을 하게 됐어요. 누가 뭐 친척 자격증 딴 거 가지고 걸어놓고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했는데, 회원업소 했는데, 회원업소가 이렇게 그 사정을 말하면은 주인이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회원업소인데, 그럼 이 회원업소는 다른 데 가서 개업을 하면 회원업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식당 하는 자리를 얻어가지고 개업을 하더라도. 그럼 이 건물주는 이제 비회원업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주들이 많이 망했어요. 옛날에 장사 잘 되니까 나가라고 했다 직접 해보니까 안 돼가지고 망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중개사무소를 새로 놓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쉽게 주인들이 나가라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상가는 이게 부동산이 그래도 망할 확률이 가장 높고요.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80%가 망하는 걸로 돼 있죠, 통계가. 중개업소는 그래도 지금 20%, 지금 약 8만 3천 개의 중개업소 중에서 거의 8천 개에서 1만 개니까 한 10% 정도만 망하고 있어요. 그럼 10% 망한다는 건 별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치킨집 같은 게 최고 많이 망하는데 거의 80%가 망하니까. 지금 상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일정한 기준금액이 초과되면, 서울에서는 4억, 과밀역세권역에서는 3억, 그 다음에 광역시는 2억 4천, 2억 4천, 기타 지역에서는 1억 8천. 이걸 초과해버리면 오직 계약갱신 요구만 인정되고 대항력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건물주가 바뀌어버리면 이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고요. 이 금액이 초과되면. 그래서 건물주들이 일부러 금액을 딱, 이게 4억,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4억이니까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만 돼도 4억이죠. 또 이 월세에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는 게 국세청 유권 해석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니까. 그래서 4억이 딱 돼버리면은, 4억 되면은 건물주가 어떻게 하냐면 팔라고 내놓는다고. 매수인한테 이 세입자들만 다 쫓아내면은 권리금만 해도 엄청나다. 또 주인이 바뀌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니까, 이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상가가 환산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만 할 수 있거든요.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버리면 나가야 된다.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기자 먹기식으로 여러분들은 할 수 없이 회원업소를 인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에 자신이 생기면 이제 그거 팔고 나서 다른데, 비회원업소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기 동동탄, 예를 들면 동동탄 이런 데도 지금 거의 다 이제 회원업소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위례 신도시 이런 데는 가면 회원업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맨 처음에는. 처음에 갔을 때는 처음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공짜로 이제 자기들끼리 친목회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중개업소들끼리. 그럼 이제 몇 년 있다가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비회원이 되겠죠? 그럼 또 몇 천만씩 권리금 주고 사야 된다고요. 그래서 선점을 하려면 신규 개발 단지에 가는 거는 그냥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초보자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초보자는 어쩔 수 없이
회원업소를, 기존 업소를 인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소라는 곳은 이 정보망은 지금 회원, 비회원 상관없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 로그인,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해가지고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전부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공짜로.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뭐 협회 회비 내고 안 내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것도 개업하면 빨리 해야 되고 나중에 되면 지금은 이제 초창기로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 부동산 이 거래소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홍보 차원에서 공짜로 지금 매물을 올릴 수 있다고 매물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돈 받고 회비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 현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부동산 거래 이 정보망만이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합법적인 정보망입니다. 나머지 뭐 텐이라든지 레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설 정보망입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게 레저나 텐 이런 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보망이. 예, 이거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지정받을 수가 있는데 거의 불가능이죠. 아직 회사 차리기도 전에 이 숫자를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이거는 사설 정보망이고 이 합법적인 정보망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소라는 게 지금 합법적인 정보망인데 이거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텐이나 레저 이런 거는 지금 한 달에 친목 회비하고 해가지고 한 3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돈을 대략.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원업소를 인수하라는 것. 그리고 요즘은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전세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아파트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개업하는 것은 상당히 그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거래가 활성화됐다가 또 어떤 경우는 전혀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정문 입구에 다른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도 이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게 더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그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건 나와버리면 여러 중개업소에서 막 계약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빨리 급박하다는 걸 그 임차 의뢰인한테 말해가지고 바로 계약금을 먼저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계약금을 제가 먼저 송금시켰어요. 제 손님이 계약금을 먼저 송금시켰는데 다른 중개업소에서 이제 은행 융자를 받기로 했어요. 융자 제가 한 사람은 융자를 하기로 다 허용해놓고는 나 융자하는데 세 못 주겠다. 다른 중개업사가 장난을 치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개업자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 이게 감만 잡고 그 중개업소에서 그러는지 안 그런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주인 마음이지 융자 안 해주는 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약금 먼저 송금시키는데 상도에 그럴 수 있냐 이러면은 이제 협회 우리는 협회가 아니고 회원업소거든요. 회원업소는 또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제소하면은 망신당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수료 다 저한테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중개업소에서 융자가 없는 게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 이제 가장 이제 융자 몇 가지만 보면요. 이 국민주택 기금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주택 기금 전세 대출. 원래 이게 융자를 알선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대출 각 은행마다 대출 상담사라는 게 있어요. 대출 상담사. 요즘은 대출 상담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거의 뭐 과장님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분들이 은행 한 군데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 딜러처럼 대출 상담사가 여러 군데 다 그 대출을 알선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근데 뭐 신한은행 무슨 은행 딱 지정해가 대출 상담사들이 있어요. 그 이분들이 매일 아마 여러분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있으면 홍보하러 다닐 거예요. 대출 전단지 가지고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금리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대체로? 내려가겠죠? 올라가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대출 상담사들이 오면은 그 처음 개업하면은 다 상담을 먼저 처음 개업했습니다. 이야기하고 각각 은행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뭐 은행, 국민은행이라든지 시티은행이라든지 뭐 이런데 우리은행, 각 은행마다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 대출을 한 건 알선하면 최대 0.3%에서 뭐 0.15%까지 그 대출 커미션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받아도
의뢰인들에게는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의뢰인들은 직접 은행에 가도 그 금리는 똑같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적으로 은행에 안 가도 되고 안 기다려도 되고 바로 중개사무소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편리하죠. 고객은 고객대로 편리하고 또 기업 공인중개사는 기업 공인중개사대로 또 대출 알선 수수료를 최대 0.3%까지 받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은 중개라는 용어 정의가 있었죠. 중개는 뭐였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고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됐어요. 그 저당권 알선, 이 융자 알선하고 이 수수료를 받아도 이걸 뭐라고 하면 돼요? 저당권 알선 수수료라고 하면은 중개수료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0.3% 우리가 중개수료는 아무리 비율이 낮아도 0.3%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0.3%까지 주더라도 이게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 대출이 실행되면은 대출 커미션이. 그래서 요즘은 이 전세든 매매든 다 대출이 있기 때문에 기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게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만약 1억 알선하면은 3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 중개수료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에 1억 융자를 알선하면. 그래서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직원이 있어도 이 융자 몇 건만 알선하면은 또 부동산 관리대행 몇 건만 하면은 충분히 월급 주고도 남는다. 이 국민주택 기금 전세자금 대출 요거는 금리가 3.3%인데요. 3.3%고 뭐 노부모 공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또 우대금리 0.2% 적용해가지고 3.1%예요. 금리가. 이런 거는 알선하더라도 여기 3.3%라고 돼 있죠. 기본금리가. 요거는 그 저소득층한테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해도 기업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는 직접 은행에서만 하고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기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안 하는 게 돈을 더 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지. 저소득층이 오는데 무조건 비싼 금리를 알선할 수는 없죠. 중개수료를 받더라도. 그 다음에 이게 LH 협약에 의해서 채권 양도라고 하는데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올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권 올해 개정됐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해놓고 방을 빼고 지금 다른 데 아파트 입주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방 빼고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가 우선 면제권이 있죠. 문제는 대항력가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는 좋은데 그 전세 보증을 못 뺐으니까 다른 데 입주를 해야 되는데 돈을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해놓고 이걸 근거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요. 대출을 받으면서 이제 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을 권리를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그러면 은행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자를 대신해서. 올해 신설됐습니다. 원래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는 임차인만 되죠. 그런데 계약으로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도 즉 금융기관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업자의 그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리가 3.3%고요. 우대금리까지 적용되면 3.1%까지 됩니다. 이 고령자 가구, 뭐 노인 부양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는 0.2% 우대금리 적용하니까 3.1%가 있다. 예,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이런 거 넣는 게 다 국민주택기금이죠? 이거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금리가 굉장히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이게 구체적인 절차는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 되고 이런 국민주택 기금 대출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근로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LH공사에서 하는 건데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작년까지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은 전입신고 안 하면 확정일자 도장 찍어줬어요? 안 찍어줬어요? 옛날에?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 안 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어줬어요. 그럼 등기소 가거나 공정인 사무소 갔어야만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전입신고 안 하더라도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동사무소에. 원칙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원칙이 안 된다는 근거가 뭔지 문서로 거부 사유서를 교부해 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야 융자를 해준다고,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고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은 뭐 입주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거죠? 신청할 때 뭘 내야 된다고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전입신고 안 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어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전입신고 안 해도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준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달라진 게 연장 계약하는 거, 2년 계약하고 2년 계약했다가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연장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종전계약서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계약서 하나 적어가지고 새로 정액된 부분, 만약에 1억 있었다면 1억 있다가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2천만 원 정액되면 뭐 1억 2천 아니면 2천만 원, 새로 2천만 원 정액된 부분만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적어가지고 요 부분만 확정일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종전에 1억 있으면 특약으로 몇 년 매달비로 2천만 원을 정액하여 총보증금 1억 2천으로 계약하기로 한다 하고 확정일자를 도장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계약서에다가.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도장을 한 번밖에 안 찍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따로 이렇게 적어버리면, 만약에 옛날 거 1억 있고 또 새로 1억 2천 적어보세요. 만약에 새로 1억 2천 적으면 주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 정액돼가지고 1억 2천 계약서 적어가지고 두 개가 있다면 옛날 계약서 달라 하겠죠. 옛날에 1억도 달라 하고 또 1억 2천 내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 계약서 달라고 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 새로 확정일자 받아버리면 새로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죠. 그럼 중간에 대출이 들어와 버리면 보호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달라진 게 이제 종전 금액에다가 정액을 하면 특약으로 몇 년 매달부로 얼마 정액했다 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그러면 2천만 원 정액된 부분은 처음에 1억이었다. 근데 중간에 2년 지나가지고 1년 해가 2년인데 이게 이제 건저당이 설정됐다. 건저당 5천만 원 설정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1년 지나고 2년 후에 1억 2천으로 정액한다. 2천만 원 정액하여 총보증금 1억 2천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요 2천만 원 부분은 건저당 이 5천만 원에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입니다. 이제 확정일자 도장을 계약서 하나에다가 두 번 받을 수도 있다고요. 정액하면 정액된 부분, 옛날엔 새로 계약서 썼다고요. 옛날에 새로 계약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이거 보호받기가 애매했다고. 옛날 계약서를 없애버리면 보호 못 받았죠. 근데 지금은 계약서 한 장에다가 확정일자를 두 번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동사무소에서는 이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대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무통령 입금증이 있어도 됩니다. 그럼 이 영수증은 누가 써주는 거예요? 임차보증금 5% 이상 받았다는 영수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써줍니까? 임대인이 써줍니까? 누가 써줘요? 임대인 써주니 돈 임대인이 받았잖아요. 이거 임대인이 써준 그 계약금 영수증 보통 10% 통상 내잖아요.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게 있어야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 서류 이런 게 있어야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이건 대출 금리가 연 4%입니다. 4%. 그 다음에 이 저소득 가구 연 2%짜리, 이건 연 2%짜리도 있어요. 그 대출이 다양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4%고요. 좀 전에 말했던 거 요거는 4%. 그 다음에 저소득 가구,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국민주택 기금대출은 3.3%였죠? 3.3%였고요. 좀 전에 이야기한 거 요거는 4%. 그 다음에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2%입니다. 금리가. 이거는 해당 지자체 그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융자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있어야 됩니다. 무통장 입금표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 서류 있어야 됩니다. 국민주택 대출 지급은행이 지금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입니다. 옛날에 그 주택은행이 지금은 국민은행 됐죠?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 대출 지급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가서는 지금 청약저축 가입은 못하죠? 그래서 국민주택기금 대출 지급은행 이거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지급은행은 맨날 이대로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금리가 중요한 거는 금리가 최고 싸죠. 이거 대출 금리가 연 2%입니다. 연 20%. 2%니까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을 구비한 자입니다.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야 되고요. 35세 이상은 1년 이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고객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액은 1억, 수도권 기타 광역시는 6천만 원, 기타 지역은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까지 받을 수 있는데 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래서 2%다. 연 2% 지자체장이 추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H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주 그 저소득층입니다. 그 1순위가 보면은 이 저소득 가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액입니다. 임대료 0.5%, 대손 충당금은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2%만 내면 된다고. 2%.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LH 전세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는 안 적어놨는데 LH 전세주택. 이게 진짜 어찌 보면 중요한데요. 지금 그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금 7,500만 원까지 LH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LH 전세 임대주택. LH 전세 임대주택.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집주인하고 이제 LH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다시 LH하고 세입자하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LH 전세 임대주택인데 그 7,5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세입자가 1억짜리를 얻으려고 하면은 7,500만 원까지는 LH에서 제공해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세입자가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LH 전세 임대주택 이게 7,500만 원까지 보조를 7,500만 원까지 대주는데 단 이게 세입자가 5%는 자기 돈을 내야 됩니다. 5%면 7천만 원이면 5%면 5, 7, 35, 350만 원, 막 300 몇십만 원, 400만 원도 없어도 되죠. 그럼 7,500만 원짜리 전세를 지금 수도권에서 7,500만 원짜리 전세 얻으려면은 뭐 한 4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세입자는 400만 원만 있으면 되고, 그럼 나머지 만약에 7천만 원을 보조해 줬다면 7천만 원 돼서 2% 이자만 내면 돼요. 7천만 원에 2% 하면 얼마? 2, 7, 14 140만 원인가요? 140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14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뭐 한 달에 얼마 안 내죠? 10몇만 원밖에 안 내요. 한 2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어려운 분들이 오면은 이런 건 상담을 해주면, 그럼 이거는 중개 수료는 어떻게 하냐면 LH에서 중개 수료도 다 줘요. LH에서 바로 이게
잔금 치를 때 되면 어떻게 하냐면 LH에서 세입자한테 돈을 7,5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주인 계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요거 하려면은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LH 전세 이걸 하려면 주인인 경우는 주인은 뭘 내야 되냐면 주인인 경우는 신분증, 집주인입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장이 있어야 되고 통장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집주인이 필요한 서류가. 그래서 이 통장 사본 LH에서 세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집주인한테로 입금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중에 나갈 때도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보증금 내줄 때 누구한테 내줘야 되겠어요? LH한테 내줘야 되겠어요? 세입자한테 내줘야 되겠어요? LH한테 내줘야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전세 대출하면은 나중에 만기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자 1억 가령 제가 중개한 중에서 1억 4천 전세가 있었어요. 1억 4천만 원 전세인데 여기에 융자가 전세자금 대출이 6천만 원이 있었어요. 6천만 원. 그러면 이게 전세자금 6천만 원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뭐라고 하냐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협조하기로 했으면은 주인은 협조해야 되고요. 그럼 은행에서 주인한테 통보해 준다고 이게 전세자금 6천만 원 대출 받았다. 그러면 통보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중에 돈 내줄 때는 은행에 내줘야 된다. 그래서 6천만 원 하고 원금하고 이자 만약에 은행에 전화번호 전화하면은 다 알려줘요. 연체된 게 있다 하면 이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만약 1억 4천에서 6천만 원 융자 받았으면 1억 4천만 원 중에서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 얼마인지 보고 6천 몇백만 원 은행으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아니면 그냥 1억 4천 다 은행에 입금시키면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6천만 원 하고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은 그 임차인 계좌로 송금시켜 주거든요. 바로 그 세입자한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런 융자가 있는 걸 중개할 때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돈 다 내주면 안 되고 1억 4천 다 내주면 안 되고요. 은행 융자만큼은 빼야 되죠. 빼고 내주든지 이자하고 아니면 아예 1억 4천을 전부 다 은행으로 입금시키면 은행에서 이자하고 원금 빼고 나머지는 세입자 통장으로. 왜냐면 이게 매월 이자 냈을 거 아니에요. 이자 낸 통장으로 입금시켜줘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 계산하기 귀찮으면 바로 1억 4천을 다 은행 계좌로 입금시켜버리면 된다.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돼요. 아니면 그 중개사무소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제 계약 끝나면 올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 돈 어떻게 줄 거냐. 중개업자 그러면 은행으로 다 입금시키라. 아니면 이자 빼고 이자하고 원금 빼고 나머지는 세입자한테 주라. 이런 걸 이제 말하면 되는데 계산하기 귀찮으면 바로 은행에 입금시키면 은행에서 또 바로 통장으로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그 다음에 주인이 필요한 서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서류가 개업공인중개사 이게 2014년 7월 29일부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요. 그전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중개업자가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통장,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있어야 됩니다. 사본 하면 되겠죠. 원본 안 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공제증서, 확인설명서. 당연히 확인 설명해 주니까 확인 설명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전세 임대주택, LH 전세 임대주택 계약하려면은,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통장을 LH에 제출하면 LH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LH 이제 전담 법무사가 있어요. LH에서 고용한 법무사가 나와서 계약 체결하거든요. 그럼 통장 사본 주면 나중에 계약 입주하는 날, 잔금 치르는 날 주인한테 주인 통장으로 입금시키자마자 개업공인중개사 통장으로 중개수수료는 입금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 LH 전세 임대주택은 그 세입자들 10년에 한 번씩 도배까지 다 해줍니다. 그 10년 동안 한 번 쓸 수 있어요. 도배하고 뭐 이렇게 장판 교체하고 이런 비용까지도 LH에서 다 지원해줘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 지금 그러면은 LH에 이제 그 자격 요건이 돼야 되겠죠. 그럼 세입자가 먼저 LH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가지고 들어오면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방이 있다 하면 보고 LH에다가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등기사항 증명서 떼가지고 보내야 돼요. 이런 집을 지금 구하려고 한다. 보내면 LH에서 그 서류 보고 심사를 합니다. 안전한 집이다 하면 언제 계약하자. 이제 이렇게 조율이 되면은 그 계약 날짜에서 그 해당 법무사가 나와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수수료는 잔금 치른 날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이제 LH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선순위 권리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선순위 권리 확인서. LH 대출 이걸 하려면 선순위 권리 확인서. 그래서 실제 이 LH 전세 주택은 그 다가구 같은 경우는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가 융자가 많이 돼 있고 선순위 세입자가 많고 그러면은 경매농가물이 한 푼도 배당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게 누구의 전세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LH라고요. LH고 전차인이 들어갈 실제 거주할 세입자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요즘 손님이 이 LH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7,500만 원까지 보조해주고 7,500만 원짜리 방을 구하러는 많이 오는데 이런 방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또 이게 당장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이 있다 LH에 이야기하면 LH에서 심사하는데 또 한 2, 3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깨끗해요. 수수료 깎자는 말도 안 하고 바로 LH에서 수수료 다 100% 주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럼 다가구면은 다가구는 3층 이하가 다가구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게 다가구입니다. 3층 이하인 경우.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4층이 많죠. 1층이 피로티 구조고 2분의 1이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이게 다가구인데, 아니면 반지하, 지하는 층수에 사지면 안 되니까 1층, 2층, 3층 이런 게 다가구인데요. 이 다가구인 경우는 전세하고 은행 융자 빼버리면 시세보다 비쌀 수도 있죠. 제가 실제 사례 이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용인에 실제 사례입니다. 용인에 7억짜리 시세 7억짜리가 있었어요. 시세가 7억. 7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각 중개업자 A 개업 공인중개사, 이거는 B 개업 공인중개사, 요청은 C 개업 공인중개사, 이거는 D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거는 다 월세고 너만 전세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게 융자가 얼마 있냐면 융자가 4억이 있습니다. 시세가 7억입니다. 그럼 3억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층 전세하면 한 1억 5천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1억 5천. 1억 5천, 너만 1억 5천 전세 있어도 융자 4억 해봐야 5억 5천이면 시세 7억이면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2층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전세 1억 5천으로 빼버렸어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총 얼마예요? 1억 5천 3억. 6억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사건에서는 5억이었어요. 전세가 5억이었어요. 그 전세 5억이고 그 전세 한 건 중개하면 얼마 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200만 원 줬어요. 월세 중개하는 사람한테는 20만 원 주고. 그럼 똑같이 왜 200만 원 주겠어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많이 주겠죠? 그런 거는 뭔가 여러분들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LH에서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서를 받아요. 그러면 선순위 권리관계 그 세입자들이 있으면은 임대차 기간의 시기와 종기. 그럼 이게 최선순위 1순위, 만약에 1순위가 있으면 1순위는 뭐 계약일자, 임대차 계약일, 임대차 계약일, 계약 만기일,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얼마인지 이걸 다 적는다고요. 그래 놓고 맨 밑에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해가지고 임대인 도장 찍고 서명 날인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거짓말 하게 되면 나중에 매도인 담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주인이.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이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확인하려면은 여기도 문제, 세입자 그 인적사항 전화번호까지 적게 돼 있어요. 보증금 얼마고. 그럼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도록 이 서식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주인들이 지금 LH 전세 임대주택을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집이 잘 안 나가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좀 안 좋은 집들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달라진 게 옛날에는 작년까지도 상가인 경우는 세무서에 가면은 확정일자부를 열람할 수 있었죠. 상가는. 근데 주택은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열람해가지고 전입신고 날짜만 알 수 있었지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확정일자부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임차인, 임대인,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아러 온 사람 인적사항까지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의 이해관계인은 세입자나 개업공개사는 이해관계인에 지금 현행 법령상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정일자부를 확정일자 언제 받았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다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세입자들이 들어가려면 이런 거 확인해달라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이걸 확인해줘야만 계약한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제 주인들이 동의해줄 수밖에 없겠죠? 주인이 동의해주면 인감증명 위임장 가져가면은 이 건물주가 해줬다면 다른 사람도 이거 확정일자부를 다 열람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몇 년만 지나버리면 이제 이 누가 선순위다, 확정일자 받은 날짜, 보증금 얼마인지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옛날에 시험 보실 때는 그런 거 없었다고요. 확정일자부 열람 못했어요. 해봐야 보증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확정일자부에 적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그냥 계약 날짜만 적어놨어.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있다는 것만을 입증하는 게 확정일자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보증금이 얼마인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고요. 단 확인할 수 있지만 올해 그 1월 1일 이후에 전입신고한 사람만 확인할 수 있겠죠? 작년에 한 사람은 못 오잖아요. 근데 몇 년만 지나버리면 이제 결국은 2년 되면 임대차 또 새로 계약되고 하면은 다 나중에는 확인될 수 있겠죠?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렇게 아주 좋게 바뀌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이걸 확인 안 했을 때, 이런 걸 확인 안 했을 때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여기 있는 세입자가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는 게 판례거든요.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이 확정일자부 열람권을 주지 않은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행정자치부, 안정행정부라고 하나요? 안전행정부에서 이걸 확정일자부 부여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약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확정일자부, 나무 확정일자부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인의 동의, 인감증명하고 위임장 받아가지고 가서 하면 되겠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주인한테 이 다가구가 문제잖아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인데 19가구까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거주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방이 19개야, 방이 19개. 방이 19개면 이 중에서 한 개를 중개하면 나머지 18개 방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의 시기와 종기, 언제 계약 체결했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다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를 확인 설명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그 세입자가 배당을 못 받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책임은 부여해 놓고 또 이 확정일자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은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 2%짜리 2%짜리도 융자가 있다는 거. 자, 지금까지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중개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융자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그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주로 이제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누구를 더 중시해야 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임대인, 임차인이 있으면 누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라는 것은 뭐예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보면 신의성실을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죠. 만약에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 누구 한 사람이 손해를 봤다 생각해 버리면 민원 제기하죠. 민원 제기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업무정지는 받게 돼 있어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이 한 명령 위반으로 하나는 걸리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확인 설명서에 있잖아요. 확인 설명서에 공란으로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적고 공란으로 비워 놓으면 이 자체가 확인 설명 위반입니다. 공란을 비워 놓으면 안 된다고. 아니면 공란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당 사항 없음, 이하 여백 이런 말을 적어 놔야 돼요. 그냥 놔놓으면은, 왜냐면 공란에다가 뭐 다른 걸 적어 넣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적어 놓고 이 개업공개사 보고 너가 적은 거잖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무조건 걸고 넘어지면 걸리게 돼 있다고요. 그 두 사람 다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누가 더 개업공개사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 사람입니까? 매도인? 보통 수수료는 매도인 쪽에서 많이 주죠. 수수료만 따진다면 뭐 10억만 받아달라, 10억 더 받으면 다 먹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는 보통 매도인이 많이 주는 편입니다. 만약에 월세, 아까 이런 거 월세 같은 거 구해주면은 처음에 건물 신축해가지고 이제 다가구면 단독주택인데 방 19개인데 19명 세입자 다 채워가지고 월세가 한 달에 3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이게 월세가 6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거 뭐 600만 원이기 때문에 10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이만큼 임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가격이 된다 하려고 월세 하나 뽑으면 보통 50만 원씩 줍니다. 이런 신축 원룸 같은 경우는, 신축 다가구는. 그래서 임대인이 훨씬 많이 준다고요. 그 월세 세입자들한테는 거의 뭐 법정중개수료만 따지면 이거 30만 원 해봐야 곱하기 70% 하잖아요. 2,100만 원이라고 잡아버리면 여기 수수료는 뭐 거의 0.4%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6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10만 원도 안 되겠죠. 중개수료는 시도 조례를 정하니까 제가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수수료가 얼마 안 돼요. 10만 원도 안 돼, 세입자한테는. 근데 임대인한테는 한 5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더 중요하기는 한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금융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금융 입장에서만 본다면 대출 받는다면 누가 대출 받아요? 매수인, 매도인 중에서? 매수인이 대출 받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으면 1억 대출 받으면 0.3%, 3억 받으면 뭐 5억짜리 사면서 3억 대출 받는 사람도 봤거든요. 3억 대출 받으면 90만 원 받아요. 은행에서 대출 커미션만 해도. 그래서 이 매수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팔고 나서 또 다른 집 사는 거 구해줄 수도 있지만 매수인은 또 샀다가 또 다시 판다고 내놓을 수 있겠죠. 올라가고 하면은 다시 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통 매수인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제 일부 매도인을 중시한 경우도 있죠. 뭐 얼마 받아주고 더 이상 다 먹어라 이렇게 한다면.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다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법정중개수료, 중개수료 약정서, 은행에 가면 우리 융자하려고 하면 그냥 막 사인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중개수료 약정서 미리 만들어 놓고 법정중개수료 이런 말만 들어가면 돼요. 법정중개수료, 법정중개수수료 최고 한도액만을 받기로 약정합니다. 약정합니다 해놓고 이게 임대인 또는 임차인 또는 매도인, 매수인 서명 날인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서명 날인, 개업공개사 서명 날인 해놔야 돼요. 법정 중개수리 약정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개수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인 경우는 0.9% 범위 내에서, 매매인 경우는 시도조례, 뭐 임대차인 경우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근데 상가나 토지나 오피스텔은 뭐예요?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라고 돼 있어요. 협의. 지금 현행법에 협의라고 돼 있다고. 협의. 그럼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정서를 맺어 놓으면 법정중개수를 최고 한도액만을 받기로 한다. 그러면 이게 뭔데 물어보면, 예, 우리 법정중개수료만 받는다고 더 이상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인할 가능성이 많아요. 계약하기 전에는. 계약하기 전에는 이게 잘 되는데 계약하고 나버리면요 달라져요. 제 친구도 지금 강남에서 10억짜리 아파트 샀다고 중개수료 0.9% 9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얼마 주면 되냐 이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어린이들은 지금 전 국민들 중에서 거의 10명 중에 1명은 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대충 알고 있죠.
모르면 다 이거저거 물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거 제 친구도 묻더라고. 저한테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강의한다고 하니까 그 10억인데 900만 원 줘야 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친구가 물으면 있는 법 그대로 말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묻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변호사는 묻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말해주거든요. 네, 물론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하게 돼 있다. 너 협의한 거 있냐? 없다더라고. 그럼 뭐 협의 안 했으면 900만 원 다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친구를 위해서 말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관행적으로 10억짜리 하면은 900만 원 다 못 받고요. 4에서 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0.4에서 보통 시도 조례가 0.4에서 0.5%잖아요. 그래서 0.4에서 0.5% 해가지고 한 4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10억짜리 중개해 주더라도. 그러나 이게 법정 중개수를 최고 한도액만을 받기로 약정합니다 하면 0.9% 다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9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이래 놓고 나중에 400만 원밖에 안 준다 하면 분명히 이게 사인하셨잖아요. 법정 중개수 최고 한도액. 그 최고 한도액이 0.9%입니다. 이거는 주셔야 됩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말해야 돼요. 계약서 써버리면 마음 달라져요. 복비는 많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약서 쓰고 나면은 거의 변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이 법정 중개수를 최고 한도액만을 받기로 약정합니다. 이런 건 법정 서식이 없잖아요.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사인만 하라고 하면 돼요. 이런까지 다 적어놔도 돼요. 주민등록번호는 요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 안 하죠. 앞에 생일만 적으면 돼요. 생일만. 지금 그래서 거래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확인설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요즘은 안 들어가요. 앞에 생년월일만 들어가요. 그 생년월일만 적고 뭐 주민등록번호는 어차피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생년월일 적고 미리 인적사항 다 적어놓고 사인만 하라고 하시라고요. 그래야만 수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론 둘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융자 알선해가지고 돈 받는 측면에서 본다면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받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또 융자를 거의 다 받잖아요. 우리나라 매수하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80% 이상이 전부 다 은행 융자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융자 알선하면은 커미션을 0.3%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을 더 중시해야 된다. 그러나 이 매수인들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대출을 알선받았다 해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현업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절대 강의하더라도 이거 대출 커미션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은 뭐 사기꾼이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분들이 많이 남겨먹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개업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